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공포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자 여러 곳에서 각종 차트 분석과 지지선, 단기 전망 등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저도 차트 공부를 해봤지만 제 결론은 얼마까지 떨어져요? 언제까지 떨어져요? 이런 건 크게 의미 없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이 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의 실제 행동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제 경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때 세계 1위 선물거래소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전 CEO 아더 헤이즈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한때 은행가가 꿈이었던 코인 낙관론자고요. 이 코인 업계에서는 코인 하는 흑인 하면 흑인의 대명사가 바로 아더 헤이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펜실베니아 MBA를 졸업한 후에 주식과 파생상품 관련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도이치뱅크, 시티은행 등에서 ETF, 선물 주식, 환, 스왑 옵션 등을 10년 가까이, 10년은 아니지만 10년 가까이 경험을 쌓았던 전문가고요. 13년 여름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티은행에서 실직을 한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풀타임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빨리 비트코인을 발견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평소에도 선물 옵션은 엔터테이닝이다, 오락이다 하면서 좀 자극적인 걸 좋아했던 것 같은데 14년 1월에 선물거래소, 비트코인 선물거래소인 비트맥스란 것을 구축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제대로 된 선물거래소가 없었어요. 있더라도 오류가 너무 많았었고, 그래서 이런 걸 공동 창업자 2명과 같이 만들었고요. 좀 성견지명이 있었던지 이거 이후에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이 벌어지고 여러 이슈가 있으면서 코인이 나락을 갔었죠. 그러니까 선물거래소로서는 굉장히 호재여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었고요.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17년 말에 시카고 선물 옵션 선물 거래소들이 생기면서 그때 이후로도 비트코인 하락장이 왔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타이밍이 맞아서. 그리고 홍콩에 본사를 뒀지만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17년, 18년에도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그마저도 이제 우리의 신혼여행지죠. 세이셸로 본사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결국 비트맥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가 먼저 매를 맞았던 거랑 비슷해서 비트맥스가 먼저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일단 비트맥스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한때 세계 1위였는데 지금도 유지는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확 죽어버렸죠. 이런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의 몰락,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2020년 10월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한 줄로 요약하면 죄값과 괘씸죄가 적용된 죄도권 박 풍운하다. 이렇게 좀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 죄값부터 말씀을 드리면 죄의 레벨이 100이라고 본다면, 요게 맥시멈으로 본다면 바이낸스는 한 30,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한 15, 요 정도로 본다면 비트맥스는요 한 80 정도 돼요. 80. 엄청나게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얘네는 이런 규제를 받아도 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한번 일단 살펴보면 법무부와 CFTC로부터 미등록 파생상품 거래소를 운영한다.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어디서 많이 봤죠? 요 부분 CFTC를 SEC로 바꾸고 요 부분을 증권으로 바꾸면 이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죄가 많다고 했죠. 80이라고 했었죠. 결정적일 때마다 서버가 다운된 거를 저만 몇 번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시세 조작도 했을 거고 신원 확인도 거의 안 했었고, 정말 여러 죄목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봤던 가장 충격적인 거는 이게 이제 20년도에 비트코인 일봉인데요. 우리 기억나시죠? 코로나 빔 이때 하루에 37%가 비트코인이 하락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러니까 다른 코인들은 난리 났었겠죠. 근데 선물거래소니까 숏에 베팅을 한 사람들은 무한대로 돈을 벌었을 거잖아요. 코드 뽑아버렸습니다. 거래소 서버 다운 시켜버렸죠. 고의로.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크게 양봉이 나오고 상승할 때는 이때도 1시간 정도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이 고객들 입장에서 황당하겠죠. 돈 벌어야 되는데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죄값도 많이 있다. 치러야 된다. 근데 이제 괘씸죄 말씀 드려볼게요.
미국 입장에서는 제도권 안에 자기들이 만든 선물 거래소를 선호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자기들 지분도 들어가 있고, 이 거래소들은 라이센스 유지 비용도 내고 있으며, 무엇보다 세금을 미국에 내고 있겠죠. 근데 어디서 제도권 밖 이상한 거래소가 와가지고 돈은 싹 쓸어가고 있는데, 아까 본사는 세이셸이라고 했었죠. 무슨 이상한 세이셸이란 나라에 세금을 다 갖다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미국에서 짜증이 날까요? 한 예로 아까 17년 말에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 등이 만들어졌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한산하죠. 일 거래량이 3,2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비트맥스라는 거래소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하루에만 13억 불, 많게는 2, 3조를 이제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이 번 돈을, 세금을 세이셸로 지금 갖다 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법정에서 아더 헤이즈를 많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너 왜 세이셸에 본사 차렸냐 하니까 하는 말이 미국에 뇌물 갖다 주는 것보다 세이셸이 싸게 먹힐 것 같아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실제 적용이 됐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비트맥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거래소는 그렇고요. 이제 아더 헤이즈의 전략을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보통 이제 잡코인 매수를 한다고 갑자기 선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잡코인 매수는 보통 하락 구간에 하는 전략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아더 헤이즈가 늦여름 돈 찍어내기 전 코인 매수할 것 6월 6일자 기사인데요. 이 사람은 바이낸스 이 퍼드가 생기기 전부터 코인 살 거다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이낸스 퍼드와 상관없이 위험자산 시장은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 잔액 증가로 인해 긴장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재무부에 통장이 있어요. 일반 계정 통장이 이제 페드 은행에 있는데 그 잔고가 늘어나면 무슨 말일까요? 유동성을 빨아들인다는 거죠. 채권을 사든 뭘 사든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 잔고가 쌓아 올라가니까 유동성을 빨아들여서 코인이든 주식이든 떨어질 것 같아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끝날 무렵이면 엄청난 양의 돈이 인쇄될 것이다. 이분은 3분기, 4분기 올해 연말 상승을 예상하는 분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연말 되면 어차피 요거 다 풀 거다. 잔고 다시 쭉 떨어지면서 공짜 돈 엄청 뿌려댈 텐데 그때 오를 거니까 나는 지금 잡코인들을 살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루 후에 실제 행동을 보여줍니다. 아더 헤이즈가 75,000개의 USDC를 코인베이스에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죠. 근데 어찌됐든 보냈고요. 앞으로 어떤 코인이 이제 살지는 나중에 기자들이 얘기를 해줄 것 같고, 일단 아더 헤이즈로 추정되는 두 개 주소가 알트코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하면서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아더 헤이즈가 갖고 있는 게요. 이더리움 1,300만 불, GMX 1070만 불, ENS, 룩스레어, 와일드, FXS, 스시 등등이 있죠. 근데 하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아더 헤이즈는 일단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더리움도 잡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18년부터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는데 그럼에도 잡코인에 올인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보시면 이더리움에 1300만 불, GMX에 1000만 불, 이건 거래소 코인인데요. 어찌됐든 이더리움에 엄청난 베팅을 해 놓은 상황에서 이제 다른 코인들은 96, 65, 20,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더리움에. 그러니까 소액을 정말 이런 코인에 넣는다는 거지. 전체 돈을 다 박아서 잡코인만 다 산다 이게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알트는 조금만 사는 거고, 이 사람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더리움에 큰 힘을 주고 있다. 오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겪었던 18년, 19년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을 355만원에 살 수 있었던 이 잡코인 전성시대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주봉이고요. 비트코인 이때가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죠. 주봉이니까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하락 구간이었고요. 이때도 비트코인 355만원 했었고, 이렇게 하락장이 길어지면 잡코인 전성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 메이저들은 오히려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는 데다가 잡코인이 시총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갖고 놀기가 좋습니다. 개미들 태우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누가 뭐 잡코인들 펌핑 뭐 요약을 해줬더라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인 웬만한 거 다 사고 팔고 하면서 수많은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1월에 OCN 8배, 뭐 팩코인 20배, 리스크 5배, 이클 5배, 리스크 사본 것 같습니다. 3월에 스톰 5배, 뭐 스톰도 사봤던 것 같고요. 4월에 이오스 5배 올랐다. 근데 이오스는 잡코인에 있으면 안 되겠죠. 억울하겠죠. 근데 요때는 왜 이오스가 껴있냐면 이오스가 뭐 에어드랍 준다 하고 또 뭐 미드업 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올랐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미스릴은 100배가 올랐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빗썸에 250원으로 18년 4월에 상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무려 28,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미스릴 28,000층을 기억해 오래 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부러워할 게 없는 게요.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때 팔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서버가 다운되고 해서 이들만의 영역이에요. 이런 거 부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리고 펀디 17배, 그리고 업비트의 각종 BTC 페어, 골렘, 시아, 이그니스, 모나코 5배 이상씩 올랐는데 다 한 번씩 사고 팔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엔 빗썸 가두리 메타, 가두리 펌핑 다들 아시죠? 뭐 2배 이상씩 올랐고, 이제 18년 말부터는 채굴 코인의 전성시대라고 할까요? 거래소 코인이 유행을 해서 뭐 코즈 80배, 뭐 캡코인 20배, 뭐 코인빗이란 거래소는 정말 악마의 거래소였습니다. 오류도 너무 많았고 코인 같지도 않은 것들을 막 수백 배씩 펌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힘든 다 사고팔고 하면서 뭐 물론 몇 번 이득도 봤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다 잃었다, 이렇게 현혹되면 안 된다 얘기를 드리려고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단 중요한 이제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대중과 반대로 하라고 하면서 나만의 이제 상승 전략, 상승장이면 팔아야겠죠. 그 전략은 제가 2월달, 3월달, 4월달부터 정말 잔소리처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왜냐, 요걸 거꾸로 하면 하락장 매수 전략이 되겠죠.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건 쉬운데 실행이 어려울 테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요런 얘기 했었죠. 과매수 과매도 영역인데요. 2, 3일 연속으로 어떤 코인이 30% 내외로 상승하는 경우 저는 팝니다. 이런 원칙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월 달에 뭐 네오코인이랑 파일코인이랑 클레이랑 뭐 여러 개 뭐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꾸로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원래 거꾸로 한다면 2, 3일 연속으로 30% 내외로 하락하는 경우에 산다인데, 문제는 우리 지금 돈이 없잖아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는 전제하에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2, 3일 연속으로 홀로 버티는 코인이 있다면 그걸 매도를 해서 폭락하는 코인을 매수를 고려한다. 좀 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큰 옵션, 괜찮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버티는 코인은 보통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죠. 뭐 많게 보면 이더랑 리플까지도 보겠지만 비트코인이 1%, 2% 떨어지는데 내가 평소에 사고 싶은 코인이 뭐 20% 떨어진다고 쳐봐요.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전략이죠. 왜냐하면 제 생각엔 돈이 없다면 비트코인을 저는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금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 2% 떨어진 걸 팔아서 20% 떨어진 코인을 산다는 거, 메이저 코인 얘기하는 거죠.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 보고, 참고로 최근에도 리플을 뭐 700원 위에서 조금 팔았어요. 조금. 그리고 비트코인도 조금 팔았고요.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판단은 본인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선반영 영역입니다. 이 코인이 왜 오르는지 분석하는 기사가 나오면 팝니다. 왜냐하면 다 선반영 돼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 숱하게 드렸었죠. 정확히 거꾸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코인 왜 떨어지는지 분석하는 기사가 나온다. 예로 SEC 고소한 코인들. 지금 똑같이 반대로 했죠. 요거는 이해가 되는데 요거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엔 다를까요?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합니다. 요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요거는 이해가 안 되실까요? 왜 SEC가 고소를 하면 뭐 상패 당할 수 있고 그래서 무서울 수는 있죠. 그러나 리플이 미국에 지금 없죠. 다 상패가 돼서. 그렇다고 없어졌나요? 전 세계 잘 뭐 통용되고 있습니다. 사고 팔고 하고 있어요. 다만 가격이 눌려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냥 이 원칙을 그대로 반대로 했기 때문에 이 코인 왜 떨어졌는지 분석 기사가 나와서 저는 SEC가 고소한 코인들을 이제 뭐 첫날은 안 샀지만 폭락이 나온 2, 3일 차 이후부터 열심히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호재와 악재 영역입니다. 기한 정해진 단기 호재는 그 전에 조금이라도 판다. 예를 들어 몇 월 며칠에 에어드랍을 준다더라. 업비트나 바이낸스에 상장한다더라. 메인넷 등 뭐 기술 업그레이드가 있다더라. 이더리움 샤펠라 업그레이드도 있었고 여러 개가 있었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뭐 이 상장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보통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그 날짜가 지나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전에 조금이라도 파셔라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대로 또 반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단기 악재는 산다. 맞는 말이죠. 단기 호재는 판다니까 단기 악재는 사야겠죠.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락업 해제한다더라. 초기 투자자들은 언제까지 못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언제 날짜 이후로 팔 수 있게 해줄게 이걸 락업 해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팔 수 있다고 하니까 떨어지겠죠. 반영이 돼서. 그리고 어떤 고래들이 어떤 코인을 거래소로 보냈다더라. 보통 팔려고 하니까 보냈겠죠. 그래서 이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 고래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와 상관없이 퍼드를 조정해서 떨어집니다. 당연히 사야겠죠. 좋은 내가 사고 싶었던 코인이 있으면 이 원칙에 의한다면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폭등 폭락 영역인데요. 폭등한 알트코인 위주로 먼저 팔고 이제 순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덜 오른 코인을 나중에 판다. 보통의 경우 알트가 수익률이 더 좋죠. 최근에 약간 좀 다르긴 했지만 이제 큰 상승장이 오면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코인을 먼저 팔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하락장의 매수 원칙. 비트랑 이더를 이제 먼저 사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를 저는 현금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현금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떨어지면 이틀, 3일 연속으로 이제 뒤에 폭락이 나오면 현금으로 알트를 사든 일단 후순이라는 거죠. 아니면 미리 사놓은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사든 이게 안전하다. 폭락 시에 첫날부터 막 알트코인 사고 이러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해보자 이런 뜻에서 지금 원칙을 또 말씀드렸고요. 스테이킹은 25년 불장맞이용 씨앗이다. 요거는 노터치. 당연하죠. 이 씨앗이 없으면 저는 25년에 불장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락장엔 어떻게 하냐? 가격 개수도 보지 말고 스테이킹. 제가 해보니까요. 이거 안 보는 게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가격 사도 어차피 사자마자 또 떨어집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개수 계산해가지고 내가 25년에 몇 개 갖고 있으니까 얼마 될 거다. 그것마저도 저는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냥 그게 내 정신 건강에 좋고 25년에 까본다 하면서 스멀스멀 조금이라도 스테이킹 사가지고 해놓는 걸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인데요. 참고로 비추 전략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승장 매도 원칙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잡코인들이 상승장에 엄청나게 오르겠죠. 수익률이 높으니까 요거는 매도를 해야 될 거고요. 하락장엔 이제 남들 떨어진 것보다 잡코인 훨씬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더 헤이즈는 이 코인들을 지금 매수한다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소액을 샀었죠. 잡코인은. 그리고 이마저도 하락률이 무섭기 때문에 물론 오르긴 많이 오르겠지만 비추다. 떨어지는 하락률도 크기 때문에 그 외에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매도 후에는 반드시 출금을 다 빼버려야 한다. 어설프게 매수 걸어놓으면 그거 다 사져가지고 큰일 난다. 그리고 그때 가서 25년 불장 가가지고 호가창 보고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하락장 때 호가창 보고 매수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하셔야 된다.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오르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걸어놓고 안 보시는 게 좋다.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제 경험상 하락장이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시총 낮은 잡코인 펌핑이 나오면서 개미들을 유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여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퍼드가 만연하죠. 폭스라는 구독 1130만 명의 뉴스레터에서는 이제 크립토를 그만두는 게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73만 이제 경제 팔로워인데요. 잘생기셨네요. 만약 너 크립토 하고 있으면 AI로 돌아서라, 이렇게 핫한 거 해야지 왜 여기서 고생하고 있냐, 논리가 있죠. 설득력이 있고요. 블룸버그에서도 비트코인 망했다더라, 이런 퍼드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퍼드가 만연하고 잡코인 펌핑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우량 코인을 사려고 안간힘을 써야 할지, 아니면 쉽고 논리적인 대중들과 한 배를 탈지 각자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